안녕하세요. 황혼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머니,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자, 드세요. 어머니, 이제 모든 걱정이 사라지실 거예요. 아들의 효심 뒤에 숨겨진 탐욕,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 뒤에 감춰진 살해. 만약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건네는 찻잔에서 희미한 죽음의 냄새가 나고 그들이 내민 계약서가 당신의 사망 선고문이라면 당신은 그들의 친절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치밀한 거짓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모든 것은 냄새에서 시작되었다. 서대문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탁했다. 눅눅한 서류 냄새와 싸구려 믹스커피의 단내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혔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형사가 지친 얼굴로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형사가 내민 종이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갈색 액체가 풍기는 달큼한 향기. 언젠가부터 나는 모든 종류의 타인이 건네는 차를 경계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냄새에서 시작되었다. 정확히는 내 평온한 일상을 비집고 들어온 그 이질적인 아몬드 향에서부터. 사서로 보낸 40년의 세월은 내게 세상을 분류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세상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고 믿었다. 책은 서가에, 기록은 역사 속에, 기억은 마음 속에. 내 삶 또한 그 믿음처럼 정갈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부서졌다. 가장 신뢰했던 손이 건넨 찻잔 속에서, 가장 사랑했던 얼굴 뒤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사람들은 나를 피해자라고 불렀다. 가엾고 운이 나빴던 늙은이라고도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그저 당하기만 한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싸웠다. 내 평생의 무기였던 기록과 기억으로. 주름지고 연약해 보이는 이 손으로 나는 거대한 악의 책장에 찍힌 희미한 얼룩을 찾아냈고 찢겨나간 페이지의 진실을 복원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졌다. 나는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만 권의 책을 어루만지고 남편의 등을 쓸어주고 아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손. 그 손이 마침내 거대한 거짓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게 될 줄이야. 그래,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냄새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첫 장을 펼칠 시간이었다. 제1장, 균열, 보이지 않는 실금. 나의 하루는 오전 6시 정각, 창가에 놓인 난초에 물을 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유일하게 남긴 생명이었다. 나는 그 난초에 여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남편의 사진에 묻은 밤새의 먼지를 닦아내고 정확히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 내 일상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톱니바퀴처럼 규칙적이었다. 내 집은 모든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밀하게 놓인 나만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그날 오후 그 견고한 질서에 첫 번째 실금이 갔다. 현관벨이 울렸다. 며느리 서연이었다. 어머니,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렀어요. 최연소 증권사 임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서연은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다. 비싼 원단으로 만든 정장, 은은하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향수, 그리고 상냥하지만 결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미소까지. 어머니, 기력 없으실까봐 좋은 차를 가져왔어요. 서연이 내민 것은 화려한 금박 상자에 담긴 수입 건강차였다. 나는 습관처럼 상자의 뒷면을 살폈다. 빼곡한 외국어 설명문 한 구석,
수입원을 표기한 작은 한글 스티커에 어색한 오타가 있었다. 심신안정이 심신안장으로 적혀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 실수였지만 내게는 잘못된 서가에 꽂힌 책처럼 마음에 걸렸다. 서연은 익숙하게 찬물을 끓여 내게 찻잔을 건넸다. 은은한 꽃향기 끝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스쳤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쇠비린내 같기도 한 낯선 아몬드 향이었다. 차 맛이 참 특이하구나. 네. 어머니 귀한 허브가 들어가서 그래요. 몸에 아주 좋대요. 서연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함께 온 아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향에 대해 다시 묻자 민주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도 참. 서연이가 얼마나 신경 써서 가져온 건데 그러세요. 아들의 무심한 타박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안방 서랍으로 향했다. 남편의 유품을 모아둔 오동나무함을 열었다. 그 안에 고이 모셔둔 인감도장. 남편이 평생을 간직했던 우리 가족의 역사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늘 두던 방향과 미세하게 달랐다. 도장의 측면에 나만 아는 작은 흠집이 있는데 그 흠집이 아래쪽을 향해 있어야 할 것이 위를 향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군가 이것을 꺼내봤다. 그리고 황급히 제자리를 모른 채 다시 넣어두었다. 찻잔에서 나던 아몬드 향과 도장의 비뚤어진 위치. 아무런 연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불길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평온했던 나의 도서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 가장 중요한 책의 페이지를 넘겨본 것이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우두커니 서서 어둠이 내리는 창밖을 보았다. 실금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제2장, 아래층 남자, 무심한 관찰자. 의심은 곰팡이와 같다. 어둡고 축축한 구석에 한번 자리 잡으면 소리 없이 영역을 넓혀 단단한 벽마저 허물어뜨린다. 그날 이후 나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요새가 아니었다. 현관문 밖의 작은 발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창문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에도 가슴이 철렁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사진을 닦는 손길은 여전했지만 그 끝에 늘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틀 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다. 폐지를 담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낑낑거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쑥 상자를 받아들었다. 어르신, 제가 들겠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청년 이강훈이었다. 늘 그렇듯 며칠은 좋기 못 잔 듯한 얼굴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말없이 상자를 옮겨 지정된 장소에 놓아주었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내가 막 버린 금박차 상자에 꽂혔다. 우와, 어르신 이거 엄청 비싼 차 아니에요? 그는 상자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나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며느리가 사온 걸세. 아, 그러시구나. 그는 별뜻 없어 보이는 말투로 말을 이었다. 효과가 좋긴 한가 봐요. 요즘 이런 걸로 어르신들 등쳐먹는 사기꾼들 많다던데 조심하셔야 해요. 등쳐먹는 사기꾼들. 그 말이 심장께에 작은 돌멩이처럼 툭 하고 던져졌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피곤해 절어 흐릿해 보이는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상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마치 감정평가사가 유물을 살피듯 상표와 문구를 훑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는 그런 사람 아닐세. 내 방어적인 대답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에이, 당연하죠.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그러고는 자신의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며 등을 돌리는 듯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기를 바라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다. 바로 그때 그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무튼 낯선 사람이 주는 건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이 하도 험해서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꾸벅 인사를 한 뒤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낯선 사람. 며느리는 가족이다. 어째서 그는 며느리가 준 선물을 보고 낯선 사람을 이야기했을까? 마치 내가 처한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경고하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천장에서, 아니 아래층에서부터 희미한 타자 소리가 늦은 새벽까지 웅웅거리며 들려왔다. 전에는 그저 소음으로 여겼던 그 소리가 이제는 해독 불가능한 모르스 부호처럼 느껴졌다. 아래층 남자 이강훈. 그는 과연 무심한 관찰자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열쇠인가. 나의 작은 도서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더 늘어난 순간이었다. 제3장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약탈. 주말 오후의 햇살은 나른했다. 나는 돋보기 안경을 낀 채 낡은 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며칠간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듯 억지로 평온한 일상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심장이 이유 없이 내려앉았다. 모니터에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연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얼굴들이 지금은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주말인데 쉬고 계셨어요? 아들 부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서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주방의 위치를, 집안의 온도를, 나의 건강을 살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잠시 안부를 묻는 대화가 오간 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방을 열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릴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녀가 꺼낸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고급스러운 표지로 장정된 자산 신탁 계약서라는 제목이 금박으로 찍혀 있었다. 민준이 옆에서 거들었다.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 엄마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도 많고. 서연이가 전문가니까 미리 대비하려는 거야.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아들의 입에서 나오자 헛웃음이 날 뻔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평생 해왔던 일을 시작했다.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고 그 안에 숨은 진실 혹은 거짓을 판별하는 일. 읽어봐야 알겠구나. 나는 서재에서 낡은 돋보기와 필기구를 가져왔다. 서연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내가 이 두꺼운 서류를 제대로 읽을 리 없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나는 첫 장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짚어 내려갔다. 온갖 전문 용어와 복잡한 문장 구조로 가득했지만 40년간 까다로운 고문서와 씨름해온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문장들은 교묘하게 함정을 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2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독소 조항을 발견했다. 제7조 2항, 을, 신탁사는 갑, 박정심의 자산 운용에 관한 모든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갑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자산을 관리하는 계약서가 아니었다.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하는 백지 위임장이었다. 나는 조용히 돋보기를 내려놓고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다. 이 도장은 못 찍는다. 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연의 완벽한 미소에 처음으로 금이 갔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못 믿으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 그녀가 애써 섭섭한 목소리를 연기하자 옆에 있던 민준이 벌떡 일어섰다. 엄마! 제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서연이가 엄마를 해치기라도 하겠어요? 아들의 외침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너는 지금 내 아내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냐?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냉철함이었다. 내가 아무 대꾸도 않자 서연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웠다. 어머니, 실망이네요.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돌아섰다. 민주는 내 얼굴과 아내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따라 나갔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한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아들의 탐욕과 며느리의 사리가 활자로 인쇄된 나를 향한 사망 선고문이었다. 이것은 이제 사소한 의심이나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제사장, 확신, 활자와 진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제까지 그것은 단순한 의심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나를 겨누고 있는 총구와도 같았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40년간 책의 먼지 속에서 단련된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사서는 감정으로 책을 분류하지 않는다. 사실과 데이터로 분류할 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닌 내가 평생을 바친 공간, 도서관이었다. 서대문 구립도서관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종이 냄새와 정숙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이곳은 나의 성역이자 무기고였다. 나는 종합자료실 구석 컴퓨터에 자리를 잡았다. 며느리 서연의 이름, 그녀가 다니는 증권사, 계약서에 적힌 정체불명의 신탁사 이름. 단서는 충분했다. 내 손가락은 조금 떨렸지만 기억은 녹슬지 않았다. 기업 정보 시스템, 법원 판례 검색,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내게는 익숙한 무기들이었다. 먼저 계약서의 신탁사를 검색했다. 예상대로였다. 설립된 지 불과 석 달, 자본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한 유령 회사였다. 사업 목적에는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실체는 언제든 증발할 수 있는 안개와도 같았다. 문제는 서연이었다. 인터넷에는 성공한 여성 리더, 고객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자산가라는 찬사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완벽하게 분류된 서가일수록 잘못 꽂힌 책 한 권이 더 눈에 띄는 법이다. 나는 검색어의 범위를 넓혔다. 그녀의 이름과 함께 사망, 사고, 상속, 분쟁과 같은 단어들을 조합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마침내 찾아냈다. 대형 포털에서는 검색되지 않는 강원도의 한 지역 신문사 디지털 아카이브에 실린 작은 기사였다. 3년 전 수백억대 자산가였던 한 노인이 경운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단신이었다. 기사 말미에 최근 고인이 자산 관리를 위해 수도권의 유능한 자산관리사를
고용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숨을 참고 그 관리사의 이름을 확인했다. 최서연.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계속했다. 2년 전 부산 알츠하이머를 앓던 미망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 그녀의 법정 대리인이자 재산 관리인 역시 최서연이었다. 패턴이 보였다. 고령, 막대한 자산,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미소 짓는 내 며느리의 이름이 있었다. 이것은 나 하나를 노린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사업 방식이었다. 나를 찾아와 건넸던 상냥한 미소와 따뜻한 찻잔 뒤에 이토록 추악하고 거대한 탐욕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그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만 하면 되는 낡은 책 정도로 여겼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모든 기사를 출력하고 USB에 저장했다. 도서관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이제 세상은 명확히 두 종류의 책으로 나뉘었다. 진실이 기록된 책과 거짓으로 꾸며진 책.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거짓된 책의 마지막 장을 찢어버리기로 결심했다. 도서관을 나서며 나는 아래층 남자를 떠올렸다. 낯선 사람이 주는 건 너무 믿지 마세요. 그는 단순한 경고를 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이 책의 다른 페이지를 먼저 읽어본 독자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를 찾아갈 시간이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책의 진실을 다 밝힐 수 없다. 나는 차갑게 결심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사냥은 내가 시작한다. 제5장, 동맹, 스쳐 지나간 단서. 나는 출력한 자료들을 손에 들고 집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짧은 거리. 하지만 그 몇 걸음은 내 인생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트는 댐을 넘는 것과 같았다. 되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아래층 이강훈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며칠 새 더 헬쑥해진 강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예고 없는 나의 방문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르신, 무슨 일로?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 강원도 지역신문의 기사를 읽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산 미망인의 기사를 읽을 때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수룩한 청년의 모습은 없었다. 깊은 슬픔과 날카로운 분노를 애써 감추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들어오시죠. 그의 집은 예상대로였다.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고 방 한쪽 벽은 사건 관련 기사 스크랩과 인물 관계도로 뒤덮여 있었다. 그 중심에는 활짝 웃고 있는 최서연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의 삶 전체가 이 복수를 위해 재편되어 있었다. 그는 짝이 맞지 않는 머그잔에 믹스커피를 탄에게 건넸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3년 전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과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까지 전부 최서연에게 맡겼다고 했다. 원금 보장에 연 12% 수익이라는 그녀의 말을 신처럼 믿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투자금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최서연은 안타깝지만 투자 실패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말만 남긴 채 돌아섰다. 며칠 뒤 그의 아버지는 인쇄소 기계에 목을 맸다. 경찰은 단순 자살로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에는 최서연과의 모든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달콤한 말로 아버지를 현혹했는지, 어떻게 법적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 갔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그 여자는 악마다. 강우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걸고 최서연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가 김민중과 재혼했고 그에게 박정심이라는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직감했다. 다음 사냥감이 정해졌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이 낡은 아파트로 이사와 그녀의 사정권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잃은 처절한 절규였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는 나의 이야기를 했다. 희미한 아몬드 향, 비뚤어진 인감 도장, 그리고 나를 올가매려 했던 계약서까지. 우리가 각자 들고 있던 단서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훈이었다. 어르신, 아니, 박정심 선생님,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함께 싸울 동지로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 민준을 떠올렸다. 탐욕에 눈이 멀어 어미를 버린 아들. 그리고 눈앞에는 아비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아들이 있었다. 나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는가? 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싸워야지.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그날 낡고 지저분한 원룸에서 세대를 뛰어넘은 두 사람의 동맹이 맺어졌다. 한 사람은 평생을 바친 기억과 연륜을, 다른 한 사람은 복수를 위해 단련된 정보와 진념을 무기로 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덫을 설계하는 일뿐이었다. 제육장, 덫 마지막 초대. 그날 이후 강훈의 지저분한 원룸은 우리의 전쟁 기획실이 되었다. 그는 어디선가 구해온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나의 아파트 평면도를 그렸다. 우리는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덫을 설계했다. 적을 끌어들일 미끼, 그들의 자백을 받아낼 질문,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마지막 퇴로까지. 모든 것은 한편의 정교한 연극처럼 짜여야 했다. 가장 좋은 미끼는 선생님의 항복입니다. 강훈이 보드마카 펜으로 거실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며느리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는 소식만큼 그들을 안심시킬 미끼는 없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장 방심하게 될 터였다. 경찰은 내 질문에 강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박 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해야 했지만 늘 찜찜해 하셨죠. 그분이라면 우리에게 비공식적인 도움을 주실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한다면요. 결정적 증거. 그것은 최서연의 입에서 나오는 자백이거나 그녀가 나를 해치려는 현행범의 순간이어야 했다. 이를 위해 강훈은 작은 상자를 열어보였다. 단추, 볼펜, 액자 나사 모양을 한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들이었다. 이건 남편분 사진 액자 뒤에 설치하죠. 자장 의심받지 않을 위치니까요. 강훈이 남편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어줄 터였다. 우리는 거실 테이블 밑과 책장 구석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아파트 전체가 거대한 녹음 스튜디오이자 연극 무대가 되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훈은 말없이 낡은 지갑을 열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교복을 입은 자신과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믿었기에 평생 모은 모든 걸 최서연이란 여자에게 맡겼던 거고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 믿음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여자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이긴다는 거려. 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신념과 인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절규였다. 자네 아버님께서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걸세. 내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내게 주어졌다. 항복을 선언하는 연기.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가장 지치고 가장 패배한 늙은이의 표정을 연습했다. 목소리는 일부러 더 갈라지게, 어깨는 더 축 늘어뜨렸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눈빛만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안에는 나 자신의 생존을 넘어 한 아들의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워주려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약속된 날 나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우는 옆에서 헤드셋을 낀 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수화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는 연습한 대로 가장 쇠약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민준아, 나다. 엄마, 웬일이세요? 생각해봤다. 내가 늙어서 고집만 부린 것 같구나. 내 말이 맞았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멎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 서류 가져오너라. 도장 찍어주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아들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세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금방 갈게요.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서연의 기쁨에 찬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미끼를 물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강훈이 내게 다가와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극의 막이 올랐다. 배우들은 무대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고 관객 없는 객석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여보, 이제 곧 끝나요. 이 지독한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기어이 내 손으로 넘기고 말게요. 제7장 찻잔 속의 마지막 폭풍. 약속된 시간 오후 2시. 창밖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흐렸다. 나는 일부러 무릎이 낡은 헐렁한 몸빼바지를 입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그들을 기다렸다. 가장 무력하고 가장 패배한 모습이어야 했다. 아래층의 강훈에게서는 모든 준비 완료라는 짧은 문자가 와 있었다. 근처 골목에는 박 형사의 팀이 잠복해 있을 터였다. 집안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처럼 팽팽했다. 딩동.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애써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서연과 어색한 표정의 민준이 서 있었다. 서연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고 아들은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정말로요? 서연은 내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며 나를 거실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계약서를 펼쳐놓고 값비싼 만년필의 뚜껑을 열었다. 하지만 도장을 찍기 직전 그녀는 손을 멈추고 부드럽게 웃었다. 그 전에 제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차 한 잔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국화차예요. 축하. 그 단어가 섬뜩하게 울렸다. 서연은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주방의 서연이 아닌
내 아들 민준을 보고 있었다. 그는 불안한 듯 무릎을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주방에서 잠시 몸을 돌려 무언가를 꺼내던 서연의 움직임에 민준의 몸이 순간 돌처럼 굳었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한번 울렁였다. 그는 무언가를 본 것이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테이블 아래로 내려간 그의 두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내 아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외면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그 순간 차갑게 꺼져버렸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찻주전자를 들고 돌아왔다. 두 개의 찻잔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자 은은한 국화향과 함께 이질적인 아몬드 향이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이번에는 숨길 생각조차 없는 듯했다. 그녀는 그 찻잔을 정확히 내 앞에 내려놓았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다.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미소였다. 자, 드세요. 어머니 이제 곧 모든 걱정이 사라지실 거예요. 나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맑은 황금빛 찬물 속에서 작은 꽃잎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죽음이 이토록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을 줄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내 아들을 보았다. 내 시선을 피하던 아들의 눈이 마침내 나와 마주쳤다. 나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아,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들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잔인한 긍정이었다. 천천히 찻잔을 들었다. 손의 떨림은 연기가 아니었다. 나는 찻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서연이 만족감에 찬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콜록, 콜록, 콜록. 나는 약속된 신호대로 폐가 찢어질 듯 거칠게 3번의 기침을 내뱉었다. 그 순간 닫혀있던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 꼼짝 마! 경찰이다! 외침과 함께 건장한 형사들이 순식간에 거실을 장악했다. 아! 상황을 파악한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내가 손에서 놓친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가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박 형사가 서연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최서연 씨,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야. 저 노인네가 날 모함하는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서연은 발악했지만 다른 형사가 바닥에 쏟아진 찬물을 조심스럽게 채취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또 다른 형사들이 흐느끼는 민준을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순식간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깨진 찻잔의 파편들로 어지러운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다만 내 인생의 가장 지독했던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에필로그 도서관의 오후. 사건이 있고 6달이 흘렀다.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나는 서대문 구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의 나지막한 의자에 앉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호랑이는 꽤 많은 토끼에게 또 속고 말았답니다. 내 과장된 목소리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지난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햇살처럼 녹여주는 것 같았다. 최서연은 희대의 판무파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다.
강훈 아버지를 포함한 과거의 범죄까지 모두 드러나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들 민주는 살인미수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나는 아들의 재판에 딱 한 번 참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과 아주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페이지를 모두 읽어버린 슬프고도 낯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일 뿐이었다. 책을 다 읽고 아이들을 돌려보낸 뒤 창가에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이강훈이었다. 그는 예전의 어둡고 피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깔끔하고 자신감 있는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강훈 군이야말로 좋아 보이네. 소설은 잘 돼가고? 그는 멋쩍게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국내 최대 웹소설 플랫폼의 연재 페이지였다. 그의 필명 아래 선명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사서는 기억한다. 정식 연재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 그건 강훈 군이 스스로 이뤄낸 거지. 우리는 한참 동안 창밖의 풍경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했고 나는 나의 일상을 되찾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를 함께 넘겨준 독서 파트너였다. 강훈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홀로 남아 서가를 정리했다.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책등의 단단한 감촉이 좋았다. 수만 권의 책, 수만 개의 이야기. 비극과 희극, 사랑과 배신,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이 조용한 공간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 또한 그 이야기들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박정심.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왔고 가장 위험한 이야기의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냈으며 마침내 스스로의 마지막 챕터를 써낸 사서다. 어린이 자료실의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서가에서 동화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을 펼치자 희망으로 가득한 첫 문장이 나를 맞았다. 옛날에 모든 것을 이겨낸 할머니가 살았답니다. 나는 나지막이 그 문장을 읽으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나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서는 기억한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며느리가 건넨 찻잔의 희미한 냄새에서 시작된 한 사서의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큰 용기를 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의 순간들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삶 역시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